자, 오늘도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좀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이야. 철학 내용이고요. 스피노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3강. 자, 코나투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 이걸 코나투스라고 해요. 서양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정의되어 왔던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는 생명체의 자기보존 욕망, 요게 코나투스라고 이야기했고, 생명체는 스스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스토아파가 바라봤던 코나투스라는 개념.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정의해. 그런가 하면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우리 앞에 배웠던 토마스 아퀴나스 기억하시죠? 그게 스콜라 철학이야.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철학과 접목시켜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플라톤의 이야기가 기독교 사상과 많이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스콜라 철학이.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모든 자연적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스토아학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토아학파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보존 욕망. 그런데 스콜라 철학에서는 모든 자연 사물이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 그래서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후에 르네상스 철학은 자기보존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했다. 점점 확대되는 거 보여요? 생명체에서 유기적 생명체에서 이제 무기물까지. 또한 르네상스 철학은 인본주의 축으로 욕망을 죄악시했던 종교와 달리, 즉 다시 말하면 스토아파와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관점에서 코나투스 또한 인간의 당연 속성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 이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이 첫 단락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코나투스는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담론인데, 맨 처음에 그걸 꺼냈던 스토아파는 어땠어요?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자기보존 욕망이다, 이렇게 보았다면, 스콜라 철학은 어디까지 확대했어요? 모든 유기적 생명체, 그러니까 식물까지도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는요, 무기물까지, 뭐 돌, 뭐 이렇게 다 가는 거야. 현대는 어떨 것 같아? 현대 학문은 무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너희들 양자역학 들어봤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 알아요? 모든 사물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전자총 실험 알죠? 이중슬릿 실험. 그래서 전자총을 막 쐈는데 얘가 안 볼 때는 어떻게 가요? 파동으로 움직여. 근데 볼 때는 입자로 움직여.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거지. 맞아? 이때 모든 사물은 말 그대로 모든 사물이야. 여기까지 열려 있어. 그것도 과학에 의해서. 이해가요? 생명체가 욕망을 가진다? 야, 아니야. 좀 넓게 봐야지. 모든 유기적 생명체가 식물까지도 다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돼. 아니야.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물까지도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넓혀버린 거야.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양자역학까지 가면 지금 이 코나토스 문제는 거기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 어쨌거나 핵심만 이야기하면 존재의 보존 욕망, 코나투스라고 정의되는 이 보존 욕망을 어디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논의의 범주를 잘 정해야 돼. 두 번째 이렇게 가볼까요? 사물이 존재 보존 경향을 의미한다. 수천 년에 걸쳐 정의되었는데 스토아학파는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으로 보았고, 생명체는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진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동물만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자, 스콜라 철학은 모든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실존을 지속하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 르네상스 철학은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무기물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르네상스 철학은 종교와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이 코나투스 또한 인간의 당연 속성으로 보았다. 세 번째 읽기. 코나투스는 사물의 존재 보존 경향을 의미하는데 스토아파는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 하지만 동물만의 특성으로 한정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스콜라 철학은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히 생명체는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르네상스 철학은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욕망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인간 당연 속성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그 욕망을 가지는 건 자기 보존 욕망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았다. 네 번째 읽기. 이 코나투스에 대해서 스토아파는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으로 동물만의 특성이라고 보았고, 스콜라 철학은 모든 생명체가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르네상스 철학은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보았고 인간의 당연 속성으로 보았다. 됐지?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자기 보존 욕망이라는 이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에도 이어졌지만 기존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자,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인식을 이어받아서 물체 운동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물체의 운동. 데카르트는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어떤 물체가 자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속성은 자기 보존 욕망,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고요.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건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는 일종의 자기보존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 데카르트 지금 처음 듣는 이름 아니지? 지난번에 나왔었지. 데카르트 좌표계 할 때. 데카르트의 의의는요, 신을 형이상학적 세계를 물리적 세계와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세계라고 보았어요. 이게 데카르트의 한계이기도 해. 그러니까 의의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형이상학적 세계를 차단했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이 관점, 형이상학적 관점을 차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만 바라보게 한 건 데카르트의 업적이야. 그러나 데카르트의 한계는 뭐냐면요, 시대 관점의 한계를 지니고 여전히 유지했다는 그게 이제 그의 한계이기도 한데 뭐 너무 가혹하죠. 사실은 그 시대 17세기에 데카르트에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한 평가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물이 분명히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는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는 일종의 자기보존 욕망에 의해서 공은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건 이제 좀 공이 무슨 욕망이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과는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함축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로 확대하니까 생명 어쩌구에만 적용하던 그 개념을 가져와서 모든 무기물에까지 확대해서 설명했다는 데 데카르트의 의의가 있다. 자, 두 번째 읽기 가볼게요. 자,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에도 이어졌지만 자연 이해에도 활용되었다. 자,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이어받아서 물체 운동에 적용했다. 데카르트는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날아가는 공이 동일 방향으로 운동을 지속한다면 이건 일종의 자기보존 욕망에 따른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으로만 사용했다. 됐죠? 세 번째, 자, 코나투스는 자연이해에도 활용되었는데 자,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이어받아서 물체 운동에 적용했다. 데카르트는 물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날아가는 공이 운동을 지속한다면 그건 자기보존 욕망 때문이다. 자, 데카르트는 코나투스를 물체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으로만 사용했다. 네 번째 읽기 갈게요. 자, 이 코나투스 의미는 물체 운동에까지 적용되었는데 데카르트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공이 운동을 지속한다면 그건 자기보존 욕망에 따른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 코나투스를 중립적으로 사용했다. 세 번째 달라. 자, 근대 철학의 홉스도 자연 이해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했다. 자,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 그걸 설명할 때 코나투스를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이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하겠다. 걷기,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장, 혈액의 순환, 자, 인체 자기보존을 위한 생명 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즉, 코나투스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노력이며 인간의 자기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읽기 가도 어렵지 않죠? 홉스도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했다. 인간의 생명활동이랄지 인간에게 관찰되는 모든 운동은 다 이 코나투스로 설명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 읽기. 자, 홉스도 자연 이해에 코나투스를 활용했다. 자, 인간이 알기 어려운 물체 운동들,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다. 자,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혈액의 순환, 인체 생명 운동 다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즉, 코나투스는 어떤 방향을 향한 노력이며 자, 인간의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자, 홉스도 자연 이해에 코나투스를 활용했다. 자,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인데 그런 관점에 따라 인체 생명 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 된다. 즉,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을 향한 노력이고 인간의 보존 욕망도 자, 생존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자, 홉스도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하면서 그런 관점에 따라 인간의 생명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인간의 보존 욕망도 생존 방향을 갖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현대 과학은요, 이걸 이제 입증하고 있는 거야. 그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운동들 있잖아. 지금은 어디까지 봐요? 현대과학이?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지금 피코미터까지 갔다고 해요. 관찰하고 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피코미터 단위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단위의 어떤 변화, 운동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지 못했던 시절에 홉스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운동도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 자기 보존 욕망일 것이다. 요거하고 딱 정반대되는 세상 자연에 대한 설명이 뭔 줄 알아요? 자꾸 딴 얘기하고 싶어지네. 그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무질서.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욕망, 너희들 생명이 탄생하려면 뭐가 필요해? 질서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가만히 놔두면 어딜 향해? 무질서를 향한단 말이야. 지금 내 머리가, 내가 좀 전에 머리 감았거든요. 이 수업 하려고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고 막 드라이 했으니까 지금 잘 정돈돼 있지. 근데
얘 놔두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질서를 향해 간다고. 여기는 너희들도 지금 무질서를 향해 가는 중이야. 네 피부가 지금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잖아. 막 여드름 나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50년 뒤에도 피부가 똑같이 지금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질서를 향해 간다고. 무질서의 극단적인 형태가 뭐야? 죽음이야. 우린 죽음을 향해 간다고. 이 건물도 10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뒤, 100년 뒤면 그냥 놔두면 무질서를 향해 가는 거야. 이해 가요? 그 움직임, 그 방향성은 엔트로피야. 거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근대 과학, 근대 철학까지만 해도 코나투스로 설명을 했다고. 알겠지? 넘어갈게. 나중에 또 엔트로피도 나올 거야.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야. 다음 달라. 자, 코나투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보였던 학자는 스피노자다. 그 역시 자기보존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보았다. 자,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다. 자, 스피노자의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다. 자연 그 자체, 이걸 신으로 봅니다. 자,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많은 근대 철학자들이 자연 그 자체를 신이라고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 자연 그 자체. 자,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연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양태고, 실체가 자연 그 자체인데 얘는 무한한데 걔가 유한의 영역으로 오면 걔는 양태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피지컬한 세계에서 우리 눈에 관찰되는 모든 사물들은 양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감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양태야. 그러니까 양태로 존재한다. 자,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으로 보았다. 연장선을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생명체에서 유기적 생명체에서 모든 무기물, 모든 사물, 근대 철학까지 와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태가 그것의 근본 원인인 실체, 자연 그 자체, 거기서 유한한 세계에 와서 양태로 존재하는 그 모든 양태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이걸 코나투스라고 보았다. 그 성향, 그 에너지, 그 움직임, 그 힘, 이걸 코나투스라고 했다.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코나투스는요, 자연 그 자체 또는 실체 요 단계에서 이해되는 것들이야. 왜냐면 양태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본질이다, 본질. 사물의 본질.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약에 그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양태가. 그러면 그는 사물의 본질을, 양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알겠지? 그 잃어버린 상태가 그 양태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태라고 본 겁니다. 정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존재의 보존 욕망, 큰 틀에서는 그 의미예요. 그걸 가져와서 세상을 설명한 거야. 세상에 신 또는 양태가 이 세계에 실존한 건데, 신은 자연 그 자체고 자연 그 자체는 실체야. 그런데 그건 무한한 세계 영역의 것이고 우리 유한한 세계의 영역의 것은 양태인데, 이 양태는 그 실체, 그렇죠? 코나투스가 여기에 작용해서 이 모든 양태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어떤 힘이다. 그런데 이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양태는 자기 존재를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이기 때문에 자기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는다고 보았어요. 이 대목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무기물까지 열려버린 그 관점을 스피노자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과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띈다고 설명합니다. 요 질문 좀 어려워요. 나중에 꼭 다시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나투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철학자는 스피노자였다. 그 역시 자기보존 욕망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보았는데,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야. 그런데 신과 양태는 달라요. 신은 자연 그 자체고요. 무한한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양태는 유한한, 피지컬한 이 세계에 있는 거야. 우리 형이하학적 세계에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종교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다. 무한한 유일한 실체다. 이 실체의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양태야. 자,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이 양태로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양태는 다 현실 세계의 사물들인 거야.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그 어떤 힘? 이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성을 갖지 않고, 자, 코나투스가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기 존재를 보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자,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므로 자기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했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사물들과는 다르게, 다른 양태들과는 다르게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지향적 성격을 이 다음 단락부터 설명할 거야. 세 번째 읽기. 스피노자 역시 자기보존 욕망 관점에서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라고 설명했는데, 그 중에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자연 그 자체이며 무한 유일 실체이다. 자,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양태이며 모든 사물은 양태로 존재한다.
자,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이 코나투스는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이지 않고 이 코나투스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를 보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므로 자기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했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사물들과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사물들의 양태와 인간의 양태는 달라요. 사물들의 양태는 어떤 의도나 지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양태는 이 의도와 지향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욕구와 욕망으로 나눕니다. 그건 다음 단락에 더 설명할게요. 자, 스피노자는 자기보존 욕망 관점에서 신은 자연 그 자체이고 유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양태다. 자기 보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코나투스가 없다면 더 이상 사물들의 양태는 자기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중에 인간의 코나투스는 어떤 의도나 지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사물과는 달리. 됐죠? 요 대목이 중요해요. 요 단락의 키워드는 요겁니다. 그럼 인간의 코나투스는 도대체 뭐길래? 다음 단락 가볼까요?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 설명했는데 자기 존재 유지 노력이 정신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그것을 의지라고 했고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걸 욕구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의지와 욕구로 나눕니다. 의지는 정신에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는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거예요. 신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욕구야. 의지는요. 이건 정신적 측면의 것이에요. 정신적 측면에서의 자기 존재 본능. 이해가요? 아까 사물들의 양태와 달리 인간의 양태는 지향과 의도를 갖는다고 했지. 사물들은요. 어떤 지향과 의도가 안 보여. 그런데 인간은 지향과 의도가 있어. 인간에게는 의지와 욕구가 있어. 이게 스피노자가 설명한 거야. 근데 이 의지는 뭐야? 정신적인 자기 존재 유지 본능을 의미합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본능, 정신적 측면에서만 많이 발현된다면 그건 의지. 그런데 만약에 정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육체까지 따라간다면 그건 욕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지와 욕구. 잘 정리되죠? 의지와 욕구 키워드야. 욕구는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자, 욕구를 다시 설명합니다. 본능이 따라가 욕구에는.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그냥 정신 없이도 막 육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거 본능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요게 욕구야, 욕구. 뭐 식욕 같은 거. 그죠? 수면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인간이 본능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걸 욕망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욕구와 욕망으로도 나눕니다. 이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은 동일하지만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이다. 의식이 아까 뭐였어요? 의지처럼 정신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의식에 앞서는 욕구. 그래서 정신만 가는 것 의지, 정신과 함께 육체도 따라가는 게 욕구. 이 욕구는 이 의식에 앞서는 거야. 그래서 본능이 거기 따라갑니다. 자,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신생아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건 욕구. 반면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줬을 때 거부하는 건 의식에 따른 행위이므로 욕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을 나눴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가볼게요.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존재 유지 노력, 정신 측면에 표현되는 걸 의지라고 했고요. 정신, 신체 동시에 표현되는 걸 욕구라고 했다. 자, 욕구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자, 인간이 자기 보존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건 욕망이다. 본능에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 노력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의식은 뭐예요? 의식은 정신이 개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욕망이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이다. 육체, 본능적인 활동이다. 자,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는 건 욕구. 반면 어린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건 의식행위이기 때문에 욕망. 세 번째 읽기.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 즉 존재 유지 노력을 정신 측면에 표현되는 의지 이것과 정신과 신체 동시 표현되는 욕구로 나누었다. 자,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본능적으로 존재를 유지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자, 인간이 자기 보존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걸 욕망이라고 했다. 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욕구는 의식에 앞선 것, 본능적인 활동이다.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는 욕구, 어린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욕망, 욕구와 욕망을 나눴습니다.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의지와 욕구로 나눴는데 욕구는 인간의 본질, 본능적으로 존재를 유지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고 인간이 자기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했다. 자,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본능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자, 다음 단락. 스피노자는 인간의 생존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코나투스는 불변실체가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고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주게 된다. 자,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란 두 가지 원초적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슬픔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다. 슬픔을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즉 왜곡 욕망으로 발생하는 슬픔.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욕망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타인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결국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기쁨을 지향해야 하고 타인과 함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금 첫 번째 읽기 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읽기 하고 나서 좀 설명할게요. 스피노자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타인과의 공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 코나투스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양태이고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코나투스는 슬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야. 여러 변화들이 막 보이는데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자극을 받게 되고 거기에 정신과 육체의 변화가 따른다.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란 두 가지 원초적 감정을 유발하는데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슬픔에 코나투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 코나투스의 증가 쪽으로 행동한다.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야, 슬픔이 나타나니까 왜곡된 욕망 때문에 내 삶이 슬퍼지니까 난 관계하지 않을 거야, 관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이렇게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욕망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식, 인간이 본능만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향, 우리 앞에 봤던 키워드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의도, 지향성을 가지고 인간이 그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결국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스피노자는 공동체가 필요한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한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문장이죠. 타인과의 공존.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읽기 한번 가볼까요?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 그걸 위해서 타인과의 공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주장했다. 코나투스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양태이고 따라서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슬픔으로 가거나 기쁨으로 가거나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의 변화가 따르는데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증가. 자, 기쁨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 보존 욕망이 막 커지는 거야. 그쵸? 막 자신감으로 차오르고. 슬픔이 나타나면 감소한다.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 욕망이 감소한다고요. 인간은 이 코나투스를 증가하는 쪽으로 행동하지만 가끔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관계를 맺기도 해. 살다 보면. 이건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스피노자는 이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결국은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선회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읽기. 스피노자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인데 그걸 위해서 공존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나투스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인데 이건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받게 되는데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두 감정으로 이어진다. 두 가지 감정 중에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슬픔으로 인해 감소하는데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 쪽으로 행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게 아니야. 코나투스의 감소로 이어지는 관계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존재다.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뭐 사실 이거 마지막 단락은 설명하려고 4번을 먼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여러분 정리가 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스피노자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인간에게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 이야기 하려고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코나투스 개념을 가져왔어. 코나투스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이야.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자기보존 욕망 때문에 인간은 결국 이 자기보존 욕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살고 행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쁨, 슬픔,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 살다 보면 꼭 기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픔,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마지막은 한번 쭉 그냥 읽어보기만 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좀 그런 의미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지문도 만만치 않은 지문이었는데 잘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